네, 저희 준비됐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간담회 사회를 맡은 대변인 박병원입니다. 오늘 자리는 청년 세대가 겪은 주거 불평등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사회전체 책임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청년들은 이제 더 이상 자립의 출발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높은 전세가, 불안정한 월세,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꿈을 미루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간담회는 청년 주거운동의 대표 단체인 민달팽이 유니온과 사회권 중심 정당 조국혁신당이 함께 청년 주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공적 과제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분들 잠시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달팽이 유니온 관계자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서동규 위원장님 참석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김가원 사무처장님 참석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하은 활동가님 참석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당에서 참석하신 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조국 비대위원장님 참석해 예,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엄규숙 비대위 부위원장님 참석해 안녕하세요. 주셨습니다. 우희종 비대위원님 참석해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김호범 비대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정한숙 비대위원님, 윤솔지 비대위원님, 이재원 비대위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황은하 의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영철 국장님, 경찰국장님 저기 어디 계시고요. 네. 예, 그리고 황은하 의원님께서 오늘 국감 때문에 조금 모두에 인사하시고 이석하실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민달팽이 유니온 서동규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희 단체는 민달팽이 유니온은 세입자 권리, 청년 세입자들이 모여서 주거권을 요구하는 단체로 14년 정도 활동을 해 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발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논쟁과 논의를 보면서 집에 대한 정치가 한국 사회에서 매우 협소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 논의가 될 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고가주택을 소유가 가능하거나 소유를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의 정치로만 되어 있고 세입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배제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정치와 정책의 결과 중에 하나가 전세 사기 깡통 전세인 것이고 전세 불안인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높은 월세 그리고 일상화되어 있는 세입자들의 서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회가 아닌 권리다라는 선언이 굉장히 반갑게 다가오고요. 그래서 오늘 시작으로 해서 이후로도 좀 같이 협력해 나가기를 좀 소망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약간 카메라 옮기고 또 저로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좁아서. 네. 네,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네. 대표님, 저기 황운하 대표님, 저 죄송한데 조금 공간이 좁아서. 앞에 말고 뒤쪽으로 조금 준비하는 동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리가 걸리나 봐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해 왔습니다. 우리가 87년 체제를 계기로 정치적 민주화가 되면서 자유권은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이 되었는데 그에 비해서 사회권 보장 수준 매우 낮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검찰 독재 조기 종식, 윤석열 탄핵 이런 문제와 별도로 사회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왔고 그걸 주창해왔고 특히 사회권 중에서 주거권 문제가 핵심이라고 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 시절에 비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사회권 중에서 주거권과 돌봄권을 주축으로 삼아서 밀고 나가겠다는 말을 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오세훈 시장의 각종 재개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시작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 서울시장 선거용이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전혀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사회권, 특히 주거권 정책에 대한 얘기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가 이른바 신통기획, 그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면서 재개발 속도를 높여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잘 보게 되면 그 속도는 청년들을 위한 또는 서민들을 위한 집을 빨리 마련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특정 지역에 초고가 아파트를 세우겠다라는 초고가 아파트를 빨리 짓겠다. 근데 그렇게 할 경우 서민들의 주택 문제 그리고 청년들의 주택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았고, 그런 예컨대 음마아파트에 대해서 용적률 특혜를 주고 재개발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경우 그 음마아파트 가격이 오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다 집들이 차례차례 오르게 되고, 그럼 청년들과 서민들은 들어갈 집이 없게 돼서 서울에서 밀려나가는, 그건 뭐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우당이고 뭐 각종 사법개혁,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에서 같이 손을 잡고 왔고 또 내란 문제에 대해서 같이 손을 잡고 왔습니다만, 이 문제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한강벨트 지역에 있는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두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그 한강벨트에 있는 아파트가 재개발돼서 가격이 오르기를 원하실 수밖에 없거나 또는 그런 재개발 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그 정책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반대는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그 초고가 아파트, 재개발되는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차례로 올라가는 일이 발생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과 서민의 주택 가격, 주택난이 심화될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과 지역 아파트 가격의 격차가 역대 최대입니다. 최대한 더 벌어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사는 서민과 청년의 그 주택난 외에 지역의 주택난도 심각해진다라고 보아서 문제를 제기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제기할 생각입니다. 뭐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첫째 그 강남 3구와 또 그 3구 외에 이미 이제 확보되어 있는 공공 유휴 대지가 있는데 거기에 양질의 용적률을 좀 풀어서 고층의 그 양질의 공공주택, 뭐 또 외국 용어로는 사회주택이라고 하죠. 그걸 지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럴 경우 그것이 갖고 오는 단순히 뭐 정치적 효과 이전에 저는 그게 완전히 판을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외에 이제 그 특히 지금 몇 가지 확인해봤습니다만은 지금 LH 같은 경우도 LH가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 공공주택 중심으로 하는 조직인지 아니면 땅을 민간업체에 팔아서 이익을 남기기 위한 그런 조직인지 의문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LH건 SH건 뭐 어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과 서민의 안정된 주거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고, 그 공공주택 또는 사회주택을 위한 노력을 지금 너무 소홀히 해왔고 끼워 팔기로 해왔다고 생각해요. 워낙 요구가 많으니까 민간주택 지으면서 몇 개 끼워 팔면서 생색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저희가 강하게 앞으로 추진할 생각이고, 정치인으로서 저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저희 당으로서도 이 문제를 강하게 추진할 생각이고요. 오늘은 민달팽이 유니언 제가 오래전에 뭐 이게 만들어졌다는 소식도 참 반가웠고 한편으로는 기성세대로서 좀 미안했습니다. 또 주택 소유자로서도 미안했습니다. 저희가 젊은 시절 같은 경우 저희 나이 또래 생각해 보게 되면 뭐 아주 거창한 집이 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큰 뭐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또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일정 시점이 한 10년 지나면 작은 집들은 살 수 있는 세상이었던 거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거는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외에 민달팽이 유니언이 이제 또 포착해왔고 고민해왔던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좀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배워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황운하 의원님께서 또 간단히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황운하 의원입니다. 제가 주구신당에서 국토교통위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정감사 중인데요. 우리 간담회 잠시라도 참석해서 인사 말씀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왔고요. 국정감사의 질의 순서가 있고 해서 제가 부득이 잠깐 인사 말씀 드리고 먼저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국토교통위원회는 이제 뭐 주거 대책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이제 참석을 한 것이고요. 먼저 이제 민달팽이 유니온 활동, 청년 주거권 문제 해결을 위한 민달팽이 유니온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활동에 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주거 불안 문제, 임대료 걱정 이것은 뭐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뭐 대부분의 청년들이 다 도시로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다 몰려드는데 도시에는 청년들이 살만한 집이 없죠. 또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주거비가 아니죠. 주거권이라는 것이 그래도 이제 그 조건이라는 것이 주거권에 갖춘 그 주거 조건이 적정한 주거 기준 또 뭐 최저 주거 기준 등의 것이 주거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적정 주거 기준이든 최저 주거 기준이든 그래도 살만한 주거 기준 우리는 지금 그 최저 주거 기준 평수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고 그것이 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 주거 기준을 적정 주거 기준으로 상향을 하고 그 적정 주거 기준의 여러 뭐 면적, 뭐 통풍, 뭐 위생 등등 여러 주거 환경을 지금보다는 상향해서 책정을 우선 해야 되죠. 그러한 것이 이제 주거기본법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뭐 아까 대표님, 비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국혁신당의 주거권을 사회권 중에 가장 첫 번째 가는 그러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법을 개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주거기본법에 대해서 아직은 조국혁신당보다는 덜 좀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주거기본법 개정도 쉽진 않은데 아무튼 그러한 주거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적정 주거 기준을 이제 확보를 해야 하는데 뭐 적정 주거 기준이든 뭐 최저 주거 기준이든 청년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제 주거 공간이 과연 확보되어 있느냐 이것이 근본적인 고민입니다. 그것을 아까 그 조국 위원장님도 사회주택 말씀 잠깐 하셨는데 사회주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현재 그 서울에서 7월달에 그 원룸 그 세가 73만 원까지 올랐대요. 월 73만 원 올랐어요.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주거비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료가 저렴한 사회주택이 공급이 되어야 한다. 또 사회주택은 운영 주체가 비영리 단체다 보니까 그래도 그 사회적 가치에 뭐 동호인들이 모여서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그
단순한 주거 환경 이외에 사회적 가치를 좀 높일 수도 있는, 그래서 삶의 질이 같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사회주택이니까, 그래서 사회주택을 청년들에게 많이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택이 네덜란드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덜란드 언제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네덜란드가 전체 주택의 34%가량이 사회주택이라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는 서울, 경기 합해서 다 통틀어가지고 6,500가구밖에 안 됩니다. 서울, 경기 합해서 2,300만이 넘게 사는 서울, 경기에 우린 6,500가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는 그런 사회주택이 34.1%나 되고, 사회주택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공약을 제시를 하는 시장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또 대통령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주거권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좀 효과적인 대책이 저는 사회주택 공급이라고 봅니다. 사회주택 공급할 때 사회주택에 갖춰야 될 조건에 대해서 이제 주거기준법상 적정 주거기준을 갖추게 해서, 그래서 그러한 사회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서 예컨대 우리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정책 중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서초동에 법조타운을 몽땅 옮겨가지고 그 서초동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자, 이런 공약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 중에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중앙지법이나 중앙지검은 서울 일을 관할로 하기 때문에 옮겨도 서울 어디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대법원은 서울에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데만 옮겨도 거기에서 이제 좋은 땅에 사회주택, 청년들 주거권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질 좋은 데 임대료가 저렴한 그러한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사회주택이 좀 더 많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저는 이제 국토위에 있으면서 그 부분을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게 해보려고 애쓰고 있고요. 제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고, 저는 이제 그만 국정감사장으로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대표님 일로 오시고요. 명패 가지고 일로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잠시 저쪽을 보시면 쫓겨나지 않는 집으로 가는 분, 팬미리온에서 그동안 활동했다 구호가 요약된 그런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서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심사위 세 분께 죄송합니다. 안 그러려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 훈한 말씀처럼 자꾸 돼요. 네. 그러면 우리 서동규 위원장님을 모시고 청년 주거 정책 제안 발표 개인 발표를 좀 듣겠습니다. 이번 제안은 청년들이 주거 현실을 직접 경험한 입장에서 나온 생생한 대안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이 함께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발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발제는 저희 그 김가훈 사무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30초만. 잠시만. 일단 이쪽으로 말씀드려요. 먼저 될것 같습니다. 네, 같이 시작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가원이라고 합니다. 별지로 준비되어 있는 저희 정책 제안서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단에는 본격적으로 정책 제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매일 하고 꼭 하는 이야기를 좀 요약해서 적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집은 권리다라는 문장에 얼마나 다들 동의를 하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은데요. 집은 권리다라는 말에서 제가 가장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번째 문장에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한국 사회에서 집을 둘러싼 담론에서 세입자는 실종되어 왔다. 주택 소유자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이들만을 등장해 왔다는 것인데요. 이제 아까 또 인사 말씀 중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전 세대에는 청년 시기에 조금 고생하면 젊어서 고생 조금 하면은 뭐 언젠가는 주택을 좀 소유할 수 있었고 이런 시기도 분명히 있기는 했지만은 한국 사회에서 대규모의 주택 공급 정책 이후에 주택 소유자들의 비율 수치를 살펴보면은 늘 60% 언저리에 머물러 왔거든요. 이렇게 대규모로 펼치는 분양주택의 공급 정책이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집들이 그동안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좀 허락되지 않아 왔던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그런 상황들을 좀 전제로 삼아서 이야기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평생 임차 세대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입자라는 정체성이 뭔가 더 이상 젊어서의 고생으로 치부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내가 한평생 빌려 쓰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권리가 더 이상 유예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4가지 주제로 정책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문제 해결, 그리고 세입자 권리의 강화, 또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관리, 또 공공임대주택 확대 이렇게 4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전세 사기 문제 해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정도의 현황을 먼저 이야기 드리면요. 3년 전에 전세 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아야지 이제 국가가 또 시행하는 여러 정책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8월 4일자로 이제 발표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은 특별법에 의해 인정받은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들 32,185건 중에 75%는 40세 미만의 청년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현행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 차례 연장이 되기는 했는데요. 제한적으로 연장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기간 연장이 적용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6월 1일 이후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한 세입자들에게는 특별법이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더욱 문제인 것은 정부의 주거 정책에서마저도 보증금 위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요즘엔 청년 안심주택 세입자분들과 함께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직접 행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처음에는 이 문제를 두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사적인 계약이다 이런 말로 좀 정부의 책임을 시정부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0일에 그래서 대책을 발표하기는 했는데 명확한 것들은 아직 좀 부재한 상황이라 세입자들의 불안은 좀 여전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가지 차원으로 정책을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지금 피해자들은 크게 5가지 꼭지로 특별법 개정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소 보장 방안 도입. 지금 있는 제도 안에서 이제 보장을 받으려면은 이제 피해자마다 보장 범위가 좀 제각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적으로 좀 보장받을 수 있는 선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아까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이제 결정받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제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갈수록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내가 불인정 받는다고 해도 그 이유를 명확하게 답변을 받지 못하는 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불인정 문제 개선,
그리고 신탁사기와 다세대 주택의 공동담보 문제는 좀 한층 더 어려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피해 유형이기도 한데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또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특별법 피해 제도도 이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 노인 피해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차별 없는 지원 대책을 또 제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게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주택에서 세입자들은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또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효성을 또 강화하는 또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또 다른 하나는 또 저희가 또 제안하는 정책인데요. 세입자 보증금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의 3가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하나는 보증금 상한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임대차 3법 개정 이후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더 5% 이상의 보증금 임차를 올리지 못하게 나오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뭐라고 부르든 사실 부르는 게 값인 게 현재 현실이지요. 그래서 주택 가격 이내로 보증금 상한도 규제를 하고 또 DSR에 세입자 보증금을 포함하는 방법 등으로 주택 금융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 무엇보다도 세입자의 보증금이 이제 함부로 탈취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중간에서 관리하는 국가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입자 권리 강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임대차 계약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기본적인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는 2년이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은 2년, 예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2년을 더 살 수 있는데요. 2023년에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거주 기간을 몰아봤을 때 자가주택 점유자는 11.1년을 이야기했는데 세입자는 3.4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실 현장에서 아직도 충분히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분석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이외에서는 기본적인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여전히 좀 불완전한 중개 관행 때문에 또 어려움과 불안을 겪는 경우가 여전합니다. 예를 들면은 주택 임대차 계약은 중도 계약 해지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인이나 중개사 혹은 계약 대상의 물건지에 귀책 사유가 있어도 중도 계약 해지가 어렵습니다. 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곰팡이 뒤덮는 집에서 살 수 없겠다라고 해야만 겨우 가능한, 이것이 더 문제인 것은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에 하나인 전세임대주택에서도 같은 문제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리수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또 임대인의 책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그런 임대인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냥 작은 것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이제 그런 주택의 시설물을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적립하는 특별 관리비가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파트, 오피스텔 거주하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관리비 안에서 이를 살면서 대납하고 이제 끝나고 반환받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반환에 대한 합의나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개별 소송을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또 4가지 정책 제안을 또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세입자의 정주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또 국회에 하나 발의된 의안이 있기는 한데 계약갱신 청구권의 횟수를 점진적으로 늘려서 궁극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세입자가 살고 싶은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정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까 이제 앞에서 소개드렸던 그런 개별 사례 이외에도 재개발 재건축 시에 세입자가 퇴거하는 문제나 이제 쫓겨나게 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정비 사업 시에 인권 영향 평가를 좀 의무화해서 실제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인 세입자가 도시계획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3번째로는 임차인 대표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안인데요.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임차인 대표회의를 이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여전히 그냥 협의 정도의 권한만 부여되어 있고,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는 사실 주택이 대다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아닌 협상으로 주택 관리에 대해서 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가장 시작부터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이제 법무부나 뭐 서울시나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잘 만든 계약서가 있는데 그 양식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현장에서는 먼저 사용하자고 하는 부동산을 정말 거의 부동산과 임대를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하는 안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는 민간주택 임대 시장의 관리 측면에서 특히나 이제 주거비와 주거 환경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2021년에서 23년까지 서울 지역의 월세 시장 추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당시에 보고서에서 이제 검토했던 주택들은 보증금이 5천만 원, 그리고 전용 면적이 33제곱미터, 즉 이제 청년 연령대의 세입자들이 좀 주로 거주하는 집들을 분석을 했는데요. 23년에 이 세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지출한 월세액은 63.2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들의 월평균 소득액의 35%를 차지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이제 보통 렌트 인컴 레이셔라고 RIR이라고도 부르지요. 근데 RIR이 30% 이상이라고 하면은 보통 국제적으로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주거비의 개념에 월세 이외에 다른 것들은 들어가기 힘든데 우리가 집에 살면서 월세만 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관리비나 에너지 비용 등등 여러 가지 비용도 함께 수반이 되는데 그런 것까지 더한다면 실제 부담은 그보다 더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또 해당 기간 동안의 월세 상승률이 15.8%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물가는 8.8%, 거의 2배 가까이 주거비는 물가 지수를 상회하는 그런 상승률을 보였다고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위반 건축물에 관련해서도 이제 현장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2020년에 서울 시내에서 청년들이 밀집해서 사는 동네를 하나 선정해서 그 중에서 이제 한 개 골목에 있는 156채의 집을 전수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한 집 걸러 한 집이 위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은 이제 열악한 주거 환경이라는 것에서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되어 왔는데 23년도 이후로는 더 중요한 것은 위반 건축물에서 벌어지는 전세 사기 때문에도 더 중요하게 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에 사는 세입자는 좀 처음에는 물리적인 취약성, 그리고 또 경제적인 취약성, 또 마지막으로는 법적인 취약성 등으로 이제 복합적인 좀 취약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좀 더 관리를 잘 하고 이를 좀 현장을 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모든 민간임대주택에 등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행정의 관리 대상으로 편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주거감독관을 시행을 해서 단순히 이제 행정의 관리 대상으로 넣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또 집에 관한 분쟁 상황에서 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그래서 세입자와 또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최저주거 기준을 넘어서는 임대주택의 품질 기준이 도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에 존재하는 최저주거 기준을 이제 보신 분들 알겠지만 되게 짧습니다. 이렇게 너무 날것의 표현이지만 별 내용이 없어요. 가구 원수당, 바닥 면적 9억, 필수 시설만을 나열하고 면적을 이제 몇 인 이상은 면적이 얼마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매우 좁습니다. 근데 해외 사례를 보면은 임대주택에 대한 품질 기준을 선정할 때 그 기준은 거기에 사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생이나 안전, 환경, 또 에너지 효율 같은 구체적인 품질 기준을 유도 주거 기준으로 도입을 해서 또 이 역시 현장에 잘 적용되는지 여부를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입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산도 지난 정부에서도 많이 이제 삭감이 되었고 아직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실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선 서울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실적을 보면은 21년도 이후로 4년 연속 감소했고요.
구체적으로는 22년도 5,258호 신규 공급에서 25년도 9월 말 기준으로는 1,854호로 상당히 크게 감소했고, 또 문제인 것은 편성한 예산이 절반 이상 불용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2년도는 가장 집행률이 낮았는데 11.1%에 불과했습니다. LH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1년도 64.2%를 기록한 이후로 매입임대주택 실적이 꾸준히 악화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장기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매입임대주택을 좀 예시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매입임대주택은 다른 임대주택 유형 대비해서 저렴한 주거비와 또 안정적인 정주기간을 담보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주거 취약계층, 또 청년층과 신혼부부 계층의 세입자들, 또 고령자 등등 무주택 서민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그동안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이나 또 공공부지 민간 매각 등 사업에 집중하는 사이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반토막도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좀 많이 적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세입자들이 매입 임대주택을 얼마나 원하는지는 경쟁률로 가장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1차 LH 청년 매입 임대주택 중에 서울 지역의 매입 임대주택을 보면은 314대 1에 달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제 또 한국의 장기 공공임대, 매입 임대를 포함한 장기 공공임대 주택의 비율은 사실 6%대. 우리나라에 집이 100채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6채만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공공임대 주택의 대폭 확대는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예산 대폭 확대뿐만 아니라 공공임대 주택 확보를 위한 지자체별 공급 의무 비율 또 부여, 또 의무 비율의 달성을 위한 공공 선매권 제도, 프랑스와 파리 지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런 제도들을 저희도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서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을 잘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을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는 공공부지의 확보, 그리고 성소수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가구 구성, 또 탈시설 청소년, 폭력 피해자, 장애인, 이주민 등 다양한 정체성들이 주거 정책에서는 차별을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해소도 필요하고요. 또 지금 공공임대주택 이외에도 주거비 지원 확대도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이제 청년월세 지원 정책은 최초로 이제 부산시 시정부 정책으로 시작을 했다가 여기서 다시 서울시 정책이 되고, 이제는 국토부에서 또 한시 특별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인데요. 이 청년월세 지원 정책이 만들어진 이유는 사실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은 단독 개별 가구로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이 생겨난 것인데요. 사실 궁극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라는 것은 누구라도 개별 단독 가구로 쉽게 보장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통합적으로 복지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정책을 또 개선하면서도 주거비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발제 박수로 진행해 주시고요. 공공 임대주택 확대가 감축된 시점과 그 기간이 정확히 지금 현직 시장님 재임 기간과 일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정책 대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교체는 좀 전제사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장님 발제하신 데에 대한 질문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민달팽이 위원회에서 참석하신 분들께서 좀 보충 설명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저희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질문이나 혹은 좀 결의의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분 정도 저희 토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그 아까 저희 2페이지에 카메라 나가는 거죠? 피해자 불인정 문제 개선하고 사각지대 피해자 대상 그 지원 대책 제공에 있어서 이 사례를 개개인의 아주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수집을 한 정보들을 혹시 갖고 계신지.
네, 개별 사례는 그 사실 전세 사기에 관해서는 전세 사기 깡통주택 그 피해 대책 전국 피해 대책이 측면에서 개별 사례를 다 수합을 하고 계시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지역별로도 사례 수합하시고 있고. 네. 네, 또 사각지대 관련해서 네.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외국인입니다. 그렇죠. 외국인 그러니까 지금 그 피해 구제책이 그러니까 그 경매를 개별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LH가 이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서 매입해서 뭐 경매 요구의 그 차액을 이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는데 그러면은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 지금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의 정책 수혜자는 국민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 이게 명백한 차별이기도 하고 그리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대출에 관해서도 이제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하는 방식의 정책을 여기서도 준용을 하다 보니 주택도시기금도 이제 외국인에게는 제공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 기존에 갖고 있던 주거 정책들이 애초에 좀 이주민 차별이 있고 그런 점들이 여기서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4페이지에 저희가 현장을 점검한다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 역시도 그 현장 점검에 전문가도 물론 이게 분석을 하지만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장 점검이 꾸려지게 되면 거기에 당사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누군가가 포함되는 게 좋은 건지 네, 좀 궁금하고요. 여기에 이제 있는 그 기준 말고 사실 저희 이제 전북에서는 이제 전주 살고 있는데 전북에서는 청년들의 요구가 뭐냐면 이 주택 관련해서 왜 우리를 다 박스 안에 집어넣는가. 네, 그래서 우리도 숲이 있고 굉장히 이렇게 좀 낮은 주택, 우리도 좀 멋진 주택에서 살고 싶다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사실 맞다라는 생각도 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일어날 수는 없지만 그 청년들이 꿈꾸는 주택에 그 좋은 상들이 있지 않나요? 혹시 그런 얘기도 좀 하죠. 네, 그렇죠. 네. 네.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제 예산과 물량 이런 얘기 하고 알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이 페이지 아까 말씀한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이 경우는 이제 보증금 위반한 피해가 있다고 그러는데 원래 안심주택에 원래 뭐 규정을 못 봐서 계약서를 못 봐서 그런데 서울시가 보증하는 거 아니었어요? 원래 그렇지는 아니 청년이 안심하게 네네네. 서울시가 보증한다고 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념적으로는 그렇죠. 이게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심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고 그것을 이제 뭐 10년 동안 주거비의 가파른 상승이나 이런 것 없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 그 임대사업자가 어떤 그 재무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그리고 지어진 다음이다 그러면은 좀 관리 감독이 없었던 그때 서울시는 발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민간에다가 임대사업자를 끼고서 사업한 것 자체가 문제인 것 사실 그런 같아요. 거죠. 사실은 맞아요. 공공이 직접 매입해서 공공이 지자체나 이런 네, 데다 네. 주고 거기서 네, 관리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서울시는 생생을 내려고 하다가 문제 생긴 거죠. 네. 그리고 이게 10년 동안 임대를 하면은 그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기업형 그냥 임대료 통제를 받지 않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역세권의 알짜배기 땅에 막 뭐 용적률을 뭐 230%였던 땅을 600%까지 올려주고 뭐 그러면 이 집들이 10년간만 유예되고 개발 사업이 되어 버려서 이게 청년 주거 정책 사업이냐 역세권 개발 사업이냐 민간에다 주는 순간에 그런 유인이 할 생길 수밖에 수밖에 없는 없는 거인 것 같아요. 10년 뒤는 다 영원히 지내버리는 아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정말 주거 문제 이게 이 민달팽이 운동을 중심으로 어떤 사회운동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나. 왜냐면 사실 저도 지난 5년 전이네요. 민달팽이 측에서 이 민주당 비례 후보를 이제 내서 같이 이제 신림동 녹두거리도 가보고 그랬는데 사실 그 이후로 왜 이게 변하지 않나? 당연히 이런 구체적인 문제가 이제 마련되는 것과 동시에 근본적으로는 이 주택 문제가 국내에서는 사실 투자와 투기의 부분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럼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말한 것처럼 저희가 70년대 중후반 때
제가 처음 들었던 얘기가 집장사. 그때는 좀 화곡동이 굉장히 개발이 안 됐던데 화곡동에서 집을 져서 판다고 그랬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집을 져서 파나? 집장사가 있나? 이런 개념을 했는데 그 후에 보니까는 어떻게 보니까 이 주택이 기본적으로 이 정책의 이 나라의 어떤 프레임이나 문화가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경쟁이 여기 없는 청년들은 그 상황에 들 데가 없어요. 더욱이 이 아파트 문화 잠깐 나왔습니다만 아파트 문화는 대기업 집장사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 아파트가 이렇게까지 활성화되고 막 이런 거는 사실 우리들의 요구보다는 그 대기업의 어떤 그 집장사 문제에 부추겨진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주택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 운동 차원으로 가지고 싶다 말하고 싶은 것은 정당과 함께 우리 정당과 이런 어떤 주택이 지금 투자나 투기의 문화가 아니라 정말 주거 공간 그게 이제 정주권을 포함하는 거잖아 크게 그래야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청년들의 어떤 임대주택도 주거 공간으로서 품질이 보장이 되는 거고 이게 다 포함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큰 틀을 놔두고 계속 이제 어떤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다 보니까 사실 지금 청년만 청년이 아니라 향후 여러분들 나이 들고 다음에 또 미래 세대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들까지 생각해 본다면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오는 그리고 가장 핵심인 민달팽이 유니온들이 정당과 함께 뭐 우리 혁신당은 이 더욱 이 주거권의 형태로 이걸 보고 있습니다만 사회운동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이런 어떤 대기업의 집장사 문제로 아파트가 되니까는 또 이 나라의 경기를 주택 경기로 풀어가려고 하면서 집값을 조절해서 나라 경기를 또 이제 문제를 풀고 이런 게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저는 그런 사회운동 그리고 이제 이 주택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투자 투기 등이 아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주거를 생각하고 또 우리 다음에 청년들 위해서도 이런 식으로 또 큰 틀도 함께 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각 정당에 청년위원회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아직은 우리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만 적극적으로 그런 거 연계해서 또 이렇게 자꾸 정책 이반자가 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최소한 비례라도 이렇게 계속 후보를 내서 각 정당에 정책에 관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혁신당은 아마 그럴 위치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여기 6편에 보면 공공임대주택 모집에 또 존재하는 사들이 있다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적혀있는 이런 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제기를 한 적은 있나요? 네, 각 요거에 관련해서는 이제 각 정체성으로 활동하시는 사회운동 단체들에서도 관련해서 활동을 하시고요. 네. 문제 제기는 늘 하고 있으나 그런데 반응이 안 되나요? SH나 LH 쪽에서? 그쵸. 네,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죠 아직. 네. 그럼 그게 어떤 힘을 가하면 그게 되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하는데 이렇게 최근에 이제 뭐 통계청에서 농성부부 이렇게 조사를 시작해서 데이터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큰 진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수요가 계속 있는 걸 이야기하면 그렇죠. 아예 이제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보지 않았던 부분이니까요. 우리 공급 정책이 인구주택 총조사 뭐 이런 걸 하면은 그러니까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단은 공급 정책이 마련되고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게 핵가족 중심으로 그렇게 전부 다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핵가족이 아닌 가구가 엄청나게 많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나머지 수요를 너무나 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 정책은 건설 경기하고 부동산 재벌들하고 이렇게 굉장히 맞물려 있고 땅값하고 맞물려 있고 그러니까 계속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소외되는 사람 범위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이게 청년 주거 문제가 해결이 계속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좀 약간 불안정하고 안전하지 않은 지역으로 자꾸 몰리는데 주거 비용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제가 서울시에서 이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일을 했었는데 가족 정책하고 청년 주거하고 협력 사업을 그때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1인 가구 사업의 영역으로 집어넣고 1인 가구가 일단은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
그 범죄 안전 디자인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범죄 안전 디자인을 지원하는 이런 그거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얘기하시는데 표준계약서를 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특정한 지역, 주로 청년이 많이 사는 지역에 가서 부동산 사무소 하시는 분들을 다 가족센터에 모아놓고 설명하고 이게 왜 필요한가 청년에게는,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좀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청년들 반응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특히 지역별로 주거의 그 환경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가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많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를 막 압박을 하고 압박하는 후보로 나오셔서 좀 그런 걸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 가장 많이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출마 결의를 하신 것으로. 좋습니다. 갑자기. 예, 구조가요, 지금 서동규 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당 민주당으로 좀 상황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책은 기본적으로 좋은 구도이지만 그 안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야당인 조국혁신당이 그 안을 좀 더 저희 쪽에 유리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주시면 좋을지를 저희들이 어떤 주관적인 의지와 무관하게 그런 구조가 지금 되어 있는 국회 상황이기 때문에 세 분께서 당이 좀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지금 정책 협의 중에 좀 민주당이 좀 이걸 안 해주더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제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갑자기 발의만 되어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이 거셉니다. 특히 이제 계약 기간을 이제 9년으로 늘리겠다는 안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이 심한데요. 거기에 이제 혁신당의 의원 두 분도 발의를 함께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말씀드리는 것들이 앞에 요 정책 제안의 앞에도 있지만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당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금융 정책, 공급 정책, 세제 정책 이런 것들은 사실 주거 정책의 합의이고 주거 안심을 만들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들인 건데, 각각의 대책들이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입자들이 어떻게 살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공급 정책이 필요했던 시기가 한국 사회에 있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막 개발되고 인구가 몰리고 주택 보급률 40% 막 이런 시기가 지금 지나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상상력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것이며, 아니면은 주택 소유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을 풀 수 있는 것이며, 이렇게 이제 상상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같이 이제 발의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전세 사기 깡통 전세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제도 개선에 아직 입법의 속도라던가 논의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좀 같이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이제 그냥 방 한 칸에 가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입임대 정책이나 이런 걸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정책들은 결국에 저층 주거지를 보호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엄청 대단지를 짓고 거기에 그냥 의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끼워넣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런 골목들과 동네들, 작은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충분히 자기 노동 소득으로 부담할 수 있는 작은 주택들을 살리겠다는 이런 정책들과도 같이 가는 것이고, 또 도시계획의 세입자들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도 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이제 뭐 서초구에도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그런 안들을 말씀해주셨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서대문구 주민이라서 서대문구에 계속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터 잡고 살고 있는 곳에 쭉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라는 이유로 2년마다 내가 이사를 다녀야 되고 그것도 보증금을 빼앗겨 가면서 집수리 하나 못 하나 벽에 맘대로 받지 못하면서 이런 좀 구구절절한 현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입자들의 실제 일상과 삶의 차원에서 좀 정책들이 계획되고 발의되고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비사업 대상지 세입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아까 인권영향평가랑 그 협상 권한을 뭐 얘기해도 잘 안 먹히지만 네 지금 저도 이제 곧 나가야 되는 뭐 상황이어서 남리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도 그 신동기 대상지에 살고 있거든요. 세입자로. 그러니까 보면 이제 막 동네 현수막 걸리고 하니까 맞아요. 무슨 일이야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구청에 이제 막 아니 이주 대책 있고 뭐 세입자 뭐 주거 안정 위해서 사업한다는데 그 내용을 뭐 문서 보면 그 내용이 거의 없죠.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주 대책 세워놓고 개발하든지 아니면은 세입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게 하든지 의견서를 내도 이제 소유자들이 하는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가 그리고 심지어 네. 소유자 100% 그쵸. 찬성이 아니어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그 의견서 답변서까지 받아놓고 80년대 다큐멘터리를 그 이후에 봤는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0년 동안 바뀐 게 없다. 공식도 안 바뀌고. 네. 네. 제가 먹고 있습니다. 최연 활동가님 혹시 뭐 저요? 저는 생각나는 게 아 예. 다 나중에 김효신 국장님께 따로 말씀 주셔야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도 당으로서 약간 그 조국 위원장님께서 참아 못하신 말씀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국회에서 그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사실 국회에서 논의돼야 되잖아요. 국회가 그런 의제 설정 능력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싸우는 모습만 막 서로 방송되고 그러는데 그 의제가 뭐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걸 넘어서 이런 의제가 국회의 진정한 의제로 되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저희 당이 좀 참여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교섭단체가 20석으로 되어 있는 사실상 양당 구조를 고착화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선 전에는 그걸 10석으로 좀 낮춰보자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까 말씀 주셨던 임차인 대표회의 권한 강화 말씀하셨는데 저희 당이 임차인 대표회의가 되겠다는 각오로 저희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당이다 보니 이거 해줄 테니 이거 좀 도와주세요가 체질적으로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저희가 그런 이제 교섭단체 관련돼서 저희 당이 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단체에서 도와주는 좀 모양새가 있다면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회원분들과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 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좀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관계상 이 정도로 토론은 마무리하고 우리 두 분 위원장님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서동교 위원장님부터 말씀 주시죠. 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고맙고요. 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앞으로도 자율주권 선진국이라는 그 비전 혹은 이제 정치 세력이라면 큰 어떤 그 비전과 가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요 주거권의 차원에서 저희 공감하는 바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좀 자주 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발제문에 보면 집은 권리다란 말이 사실은 저희가 말하는 사회권 선진국을 말씀하신 거죠. 그 집이 주거고 권리가 집은 집이고 권리는 권리인데 주거권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거와 달리 청년들 같은 경우 특히 서민 같은 경우 서울 지역에서 집을 산다는 자체가 자기 생애에 물론 그 상속을 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빼고 자력으로 집을 소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세상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과거와 달라졌는데 이 상태에서 그럼 주거권, 이 권이 소유권은 아닐 거 아닙니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크게 상속을 받는 경우나 로또를 받을 경우, 근데 통상 경우는 그 주거권의 의미가 단순히 소유권이 아니라 살 권리로 바뀔 때만 아까 그 계획, 신통 계획도 그냥 집 소유한 사람의 권리인 거죠. 소유한 사람들의 권리이냐 이게 집 권리라는 것이 저는 아닌 걸로 바뀔 때가 됐고, 그래서 이게 좀 법률가적인 얘기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주거권은 그 주거에 대한 재산권이 아니거든요. 주거에 대한 재산권은 재산권의 문제고 주거권은 소유하고 있지 못하지만 살 권리로 구별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까지의 이제 한국 자본주의 또 한국 사회의 관념은 주거권은 집 살 권리, 재산권으로 다 이렇게 등치돼 있잖아요. 내 거다. 너는 왔다 갈 사람인데 너 여기서 그런 돈 없는데 이걸 살 권리가 어디 있어? 그 기간만 있을 뿐이야라고 이제 관념되었고, 그게 우리 법질서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걸 바꾸는 게 이제 그 재산권이 아니라 살 권리로 보장될 때만 되면 이 틀이 법률 질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지난한 문제긴 한데, 저희로서는 뭐 이제 감히 말하면 현재 지금 기존 정당 중에서 이걸 권리로서의 재산권이 아니라 권리로서 주거권을 얘기하는 건 유일한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희가 민주당에 비해서 또 국민의힘에 비해서 적죠. 정도 이 문제를 좀 본격화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치하기 전부터 이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논문이든 책이든 뭐 등에서. 그래서 개인적 소신이기도 하고, 또 현재 지금 시대 정신으로서도 이 사회권 강화가 시대 정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좀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겠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오늘 뭐 이렇게 자리가 만나서 사진 찍고 카메라 돌아가고 이거 뭐 빠이빠이 뭐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향후에 어떤 식의 협력이 가능할지 저희보다 오히려 여기 당사자분들도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걸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 저희 연락 체제는 만들어져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해달라거나 이걸 법안으로 만들어 달라거나 뭐 그 요구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희보다 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다. 그럼 저희가 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돕고, 또 그러면서 또 연대 활동, 연대 작업이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당의 청년위원회와 긴밀한 좀 연결을 받았습니다. 네. 또 오늘 주체가 정책연구원이거든요. 연구원인데 제가 연구원장을 겸임하고 있고 정책실장입니다. 정책실장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 방문해서 협의하고 입법이 미진한 부분은 저희 당의 당론으로 입법을 할 예정이고요. 기왕에 입법이 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 핵심 정기국회 때 핵심 과제를 좀 다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과제를 좀 정리해서 원내랑 상의하겠습니다. 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위원회의 관계도 어떻게 할 건지 또 해서 당의 각 단위가 있거든요. 그 단위와 민달팽이와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서로 나누신 말씀을 약속을 잊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대변인 참 잘한다.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민달팽이 유니언 화이팅! 표정이 너무 굳었습니다. 네, 한번 더 찍겠습니다. 네, 표정 살짝 좀 밝게 해주시고요. 자, 웃으면서. 하나, 둘.